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달라붙는데 얘 이 번식 과정이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혐오스러워요. 이 네 편이 전부 다 감독이 달라요. 그리고 네 편이 다 훌륭해요. 당시에는 다 젊은 신인급 감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재능 있는 젊은 감독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장르로 만들었어요. 다 자기 SF지만 칼라대로. 뭐 공포로도 만들고 호러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포가 호러구나. 그러니까. 호러로도 만들고 전쟁으로도 호러하고 만들고. 공포는 달라요. 짜잔! 저희가 시즌4는 종료가 됐지만 특별편으로 긴급 소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좀 넓고 얇게 해당 주제에 관한 여러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 놈만 패달라, 하나만 붙잡고 어허. 깊이 파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특별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네. 마침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시던 시리즈가 공개됐잖아요. 바로 에일리언. 사실 45년 동안 이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TV 시리즈가 공개가 됐고 이참에 에일리언을 한번 쭉 다뤄보자. 주제 에일리언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가 여태까지 나온 게 이제 극장용 장편으로 얘기하면 모두 7편 나왔잖아요. 근데 태작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에일리언 3 혹은 이제 저처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품조차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보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개봉 순서와 상관없이 이 에일리언 세계관의 실제 시대적 순서를 한번 짚어보면 프로메테우스가 2093년이 배경이고요.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2104년, 지금 나온 에일리언 어스는 2120년, 에일리언 오리지널은 2122년,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던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2142년, 두 번째 작품이 2179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든 에일리언 3는 2179년, 마지막으로 에일리언 4가 238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요. 네. 완전 복잡한데요? 그냥 뭐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네. 지금 현재 나온 에일리언 시리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원래 타임라인 순서대로 이어졌던 극장판이었던 에일리언 1편부터 시작해서 4편까지는 그냥 시대순이에요. 그쵸. 1, 2, 3, 4. 네, 그냥 1, 2, 3, 4편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여주인공이 쭉 가잖아요, 계속,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지만. 네, 네. 다 이제 앨런 리플리가 주인공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4부작으로 나왔던 에일리언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상 이제 리부트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스타워즈 시리즈도 오리지널 3부가 있으면 그 다음 3부는 앞으로 가서 프리퀄 네네. 릴리티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프리퀄로 나온 최근 작품들은 에일리언 1편보다 먼저인데 네. 그 중에 유일한 예외가 바로 직전에 나왔던 로뮬루스예요. 로뮬루스만 1편과 2편 사이에 끼어 있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또 에일리언 시리즈는 이제 다른 이런 장기 시리즈하고 달리 이야기들이 정교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맞아. 죽었다도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 뭐부터 봐야 돼? 이렇게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오래된 시리즈가 40년 된 거 나오면 내가 뭐 놓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전 작품들을 보면 좋지만 에일리언 시리즈는 그 중에서도 그냥 앞에 거 거의 안 보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왜냐하면 이야기의 원형적인 구조가 계속 7차례 반복되고 있고요. 설정도 거의 비슷하고 또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프리퀄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론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독립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안에서 다 풀어줘요. 이 설정들을. 뭐 특히 이제 뭐 과학을 담당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궤도 같은 분들이 꼭 나오시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그럼 나온 순서대로 한번 정주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프로메테우스부터 저는 그냥 연도순으로 보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했던 발표됐던 개봉순? 연도순으로. 네. 근데 이게 맞죠. 사실 뭐 몰라도 뭐 즐기는데 문제 없지만. 네. 네.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이 등장했다. 우리를 공격한다. 오, 막 피가 산성이다. 네.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얘네는 왜 번식을 이렇게 하지? 네. 근데 이걸 보고 나면 와 재밌다 그러고 나니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거지? 그러니까 프리퀄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겠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오리지널인 1977년도에 나왔던 에일리언 1편에서
잠깐 나와요. 스페이스 자키라고 보통 부르는 화석화되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외계인이 나오는데 그 외계인이 과연 누굴까에 대한 이제 수많은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풀어내서 프리퀄로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거든요. 그 정도만 아시고 보셔도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우물만 한번 깊게 파보기 위해서 에일리언 제일 첫 번째 나온 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편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그 에일리언 시리즈는 기본 설정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1편에서는 노스트로모라는 이제 화물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광물 같은 것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인데 여기 승무원을 데리고 이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신호 같은 게 오는 거죠, 행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내를 장악하고 있는 컴퓨터가 그쪽으로 이제 대원들이 가보게 하게 되죠. 그 내려서 갔는데 뭔가 좀 분위기 행성에서 이상한 느낌 같은 게 드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생명체가 튀어나와서 바로 페이서워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극중에 등장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가 존 허트였는데요. 이 존 허트를 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물들이 이제 피해서 얼른 이제 우주선으로 들어오는데 리플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감염됐을 확률이 있으니까 최소한 24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문제가 되느냐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존 허트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페이스서버에 관련된 문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저절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이후에 이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또 식사를 굉장히 왕성하게 맛있게 맞아요. 먹다 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대로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바로 그 유명한 체스트 버스터 장면 그 안에 있던 에일리언 유충이 가슴을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장면 그 이후에 이제 지옥도가 펼쳐지죠. 그렇죠. 이러면서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일종의 약간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밀실공. 네, 밀실이 되어서 그 속에서 이제 에일리언과 사투를 벌이는 이 승무원들의 어떤 대결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근데 이런 설정은 사실은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죠. 다른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리즈물들이 어떻게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어떤 함의들을 집어넣고 어떤 볼거리들을 선사하는지가 사실 우리가 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죠. 이번에 나온 그 TV 시리즈 에일리언 어스의 첫 번째 편에서 사실 그 리들리 스콧의 원작에 대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수면 캡슐에서 배우들이 아, 일어나는 맞아요. 장면도 그렇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체스트버스터가 등장하기 직전 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식사하는 장면 거. 네. 그것도 거의 똑같이 그래서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대사들을 갖고 오기도 하고요. 근데 1편 영화는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영화였고 또 이 영화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플롯이 느리게 진행하는데 그 서스펜스가 굉장하고요. 사실상 에일리언이 제대로 튀어나오는 것은 영화의 거의 절반이 지나서야 나오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에서 별 사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굉장한 어디서 나올까? 서스펜스가 엄청난 언제 구조도 들어왔을까? 되게 비좁고 복잡하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극중에서 이제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에일린이 오게 되면 그 소리가 이제 삑삑삑 소리를 내게 되는데 가까이 오면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예를 들면 20m 15m에서 초긴장에서 기다리고 네. 있는데 어느 순간 미터가 끊기게 되고 왜 소리가 안 잡히지? 어딨지? 라고 하는 순간 위에서 위를 쳐다보죠. 위로 딱 올라가서 보니까 수많은 에일리언들이 기어오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관객들을 사로잡는 대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스페이스 호러로 SF 호러로 우리를 사로잡는 장르 영화적인 재미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여성주의적으로 페미니즘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일리언 1편은 뭐라고 할까요? 강요된 모성에 저항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체를 두 가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성의 몸 혹은 남성의 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은유하는 우주선 자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몸으로 보게 된다면 필사적으로 에일리언은 그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게 우주선이든 인간의 몸이든 페이스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출산하는 건 남자고요. 저항해서 그것을 끝까지 맞서 싸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리플리 여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리플리는 당대의 이런 주인공 치고는 아주 독특한 여자 전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극중에서 굉장히 뭐 중성적으로 나오고 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중성적인 매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노스트로모호에 있는 통제하는 그 컴퓨터 이름이 머더예요, 머더. 엄마예요. 물론 스펠링은 그 머더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선 자체도 모체로 보게 되고 네. 인간도 모체로 보게 되면 이 페이스허거를 포함한 이 에일리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뚫고 들어가서 자기 알이든 유충이든 집어넣어서 출생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요된 출산 또는 강요된 모성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요된 모성이라는 그 컴퓨터 이름이 마더라는 게 1편에 나와요? 나옵니다. 네. 근데 처음 단계에서 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에일리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존 허트가 들어오는 것을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리플리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들어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플리는 두 번 싸우는 거예요. 이런 그 강요된 모성 혹은 강요된 출산에 대항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보죠. 그러네요. 더군다나 당대는 1970년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혹은 새로운 것들을 보완하는 평론가들도 많고 저한테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형태의 부분이 이야기를 있죠. 하는. 이거는 공포 영화로 나온 거였잖아요, 에일리언이.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허거. 얼굴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때 자기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기생충이 숙주에 붙어서 자기의 번식을 왔다 내 번식 딱 정리. 번식 종족을 전문가. 번식시키는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여기 이제 우리 아 여기 있네요. 이거 페이스허거네요. 하면 이게 또 디즈니가 이렇게 또 직접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정품 굿즈네요. 네, 그렇죠. 저희 라플리클리 많이 보시는 거죠, 디즈니에서. 아 근데 되게 무섭다 이게 막상 하려고 한번 묻히면 안 하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어우, 이 꼬리를 잘 목적으로 해서. 이거 썸네일이다. 와.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앞으로 쓰고 진행해도. 좀 이따 나 막 갑자기 오바이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체 에일리언 있잖아요. 성체 에일리언은 약간, 제노모프. 네, 제노모프는 약간 멋있기도 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전사 같고 화들짝 놀라는 느낌은 확실히 얘보단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 허거가 진짜 공포의 정말 대상입니다. 맞아요. 이름부터 페이스 허거야. 그거 짤 보셨어요? 뭐요? 페이스 허거가 이렇게 프리 허그 팻말 들고 절대 사절이죠, 절대 사절. 프리 허그 큰일 납니다. 아니요, 이게 좀, 네. 아니, 머리에서 봤을 때는 맛있게 보이는. 네? 아, 약간 랍스터 느낌? 네, 약간 꼬리만 자르면 약간 랍스터 비슷하다. 꼬리 쪽이 살이 많아요. 근데 안을 보니까 좀, 네. 이 친구가 무서운 점이 얘는 일단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온도나 뭐 냄새 이런 거를 본단 말이죠. 정확하게 얼굴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얘가 꼬리를 일단은 목을 좋아서. 감아버리니까. 그 장면 너무 생생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묘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관처럼 튀어나와요. 아 그래서 튜브로. 이게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얼굴에 붙잖아. 그럼 질식해서 죽잖아요.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알을 되죠. 까서 유충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페이스가 붙잖아요. 살려주죠. 붙는 순간 이 관으로 해가지고 산소가 통하게 만들어요. 마스크처럼. 예전 설정은 이제 여기다 알을 까면 체스트버스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요 안에서.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검은 액체가 프로메테우스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렇게 들어서 검은 액체를 주입하면 유전자랑 결합해서 체스트버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설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막 그냥 포자만 날아다녀도 그거 흡입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얘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달라붙는데 외과적 수술로 떼고 싶은데 얘도 피가 산성입니다. 염산같이.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상처를 내면 이제 끝나는 거네. 죽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뗄 수도 없어. 외과적 수술도 못 떼. 얘는 일단은 뭐 알 까는 게 우선이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흉측하지만 얘 이 번식 과정이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혐오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체스트버스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심은 심적 무서운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체스트버스터랑 비슷한 기생 전략을 갖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 지구상에. 네. 기생벌이라는 애. 기생벌.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포함시키면 영가시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기생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기생벌이 살아있는 애벌레나 거미 같은 다른 곤충의 몸에다가 알을 까요. 네. 이 숙주의 몸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다 빨아먹고 성장을 마치면 기생벌 유충이 이제 몸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와요. 와 네. 어디 몸에 어디? 뭐 어디든 뚫겠죠. 잘 뚫리는데. 그러니까 숙주는 여기서 죽거나 무력화되는 게 영화상의 체스트버스터를 몸 안에 갖고 있는 인간이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숙주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충은.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우선순위가 낮은 거부터 먹어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장기부터 먹어갖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거나 숙주가 몸은 좀 안 좋은데 완전히 죽진 않는 거죠. 그 상황이 돼서 성장을 마치면 가슴을 뚫고 나옵니다. 체스트 버스터도 그렇게 하는데 이때 숙주가 직사를 하는 거죠. 이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인간으로 대입을 하니까. 이거를 찍을 때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밥 먹다가 이상 반응을 보이더니 가슴에서 뭐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배우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찍었다고요? 모르고 찍은 거는 아니겠지만 리허설을 안 했다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경우에 이제 리허설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나온 게 1979년도지 않습니까? 네. 1979년도는 영화사에서 사실상 컴퓨터 그래픽이 제대로 영화에 작용해서 특수효과를 만들어내기 한 3년 전이에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특수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배우들이 어떤 반응들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했을 모형을 때 없이 네, 이걸 직접 해서 그걸 연출해서 또 존 허트가 또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배우들이 정말로 엄청 놀랐다고. 그래서 그 놀란 반응을 그대로 찍어서 사실상 영화의 그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후일담이 있죠. 리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영화 역사에서 SF 영화들은 많은 경우에 B급 영화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50년대 이럴 때도 대중들의 이제 외계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미국에 네.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구려 SF 영화들이 양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SF 영화들은 주로 이제 아이들이 보거나 좀 약간 싸구려거나 이런 어떤 B급이거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이것을 송두리째 깨서 영화의 모든 그 역사를 바꾼 게 바로 1977년도에 나왔던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가 나오고 그로부터 한 8년 전쯤에는 바로 1960년대 말에 그 유명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나오거든요. 이 두 편이 이제 말하자면 SF 혹은 그런 그 볼거리에 대한 완전히 개념을 바꿔놓았고요. 이제 완전히 A급 장르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타워즈 열풍 이후에 2년 뒤에 나온 게 에일리언이란 말이에요. 당시 어떤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스타워즈 같은 뭐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작품들로도 관객을 사로잡았는데 이 에일리언 1편은 호러 영화랑 SF를 결합을 시켜서 걸작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당대 어떤 위치가 있죠. 해본 적 없는 조합이었겠네요. 그 당시에. 해본 적이 전혀 없지 않았겠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해낸 훌륭하게 네. 엑시큐션을 너무 잘했죠. 그렇습니다. 이 에일리언이 나왔을 때 이 에일리언을 정말 숭배하면서 연구했던 이제 청년이 제임스 카메론이잖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뭐 20대 초반에 그런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친구랑 앉아서 맞아요. 보면서 길에다 토요를 했다는 것도 그 제가 어디서 충격 봐서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바로 인도에다가 토를 했다고. 이거 요즘 많이 하고 들어가셨나? 그건 영화를 안 봐도 하지 아니 않았을까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이거 많이 하고 들어가면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깐네 영화제를 처음 갔는데 깐네 영화를 처음 갔던 90년대 말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열혈 이제 영화 청년이었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정보라든지 영화들 빨리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깐네 영화제를 처음 가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고 그쵸. 너무 많이 상영하는 거기 마켓에서 하는 영화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짜가지고 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바게트 긴 거 하나 사가지고 점심에 반쪽 저녁에 반쪽 먹고 그리고 이제 배낭 메고 그리고 이제 패스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종횡무진해서 하루에 영화를 6편 봤어요. 네. 6편을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자막도 없는 영화도 있고요.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예술 영화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다 보고 싶은 그런 기라성 같은 감독의 신작들을 막 행복해하면서 6편을 봤거든요. 다 끝난 게 거의 이제 자정 넘어서인가 이때인데 택시를 딱 잡아서 도로를 여는 순간 제가 토했어요. 너무 많이 보셔서 정보가 술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었고. 그러니까 이거 두통이 심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영화에 체한 맞아, 거예요. 맞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 그래서 그 택시를 보내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야 이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 정신 차리고 다시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편은 지금도 이제 뭐 사실 에일리언 시리즈 최고 걸작은 저도 지금도 리들리 스콧이 청년 시절에 1편. 만들었던 1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사에 남는 걸작이 됐죠, 실제로. 원래는 이제 여자가 나온다 그러면 막 금속으로 된 막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나오고 금박 비키니 막 이런 거 입고 항상 뭐 나오고 도망 다니면서 네, 아니면 피해자 인질로 역할을 잡히거나 하는 뭐 건가? 포로로 잡히고 예, 이랬었는데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여자 주인공이
이때만 해도 막 전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막 에일리언한테 도망 다니고 이러는 게 좀 많았는데 이제 2편에 와서 비로소 정말 전사로 거듭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 손에는 그 아이 뉴트 안고 한 손에는 화염 방사기 들고 맞습니다. 진짜 워리어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좀 히어로적인 여성, 좀 강인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런 게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 역사가 있다고 했을 때 제임스 카메론이 그런 걸 워낙 잘 만들기도 하지만 이 에일리언 1편이 나오기 정확히 40년 전에 혁신적인 여성 캐릭터가 영화 역사에 등장했어요. 그게 바로 스칼렛 오하라예요. 오.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랑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런 성격의 여성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주체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함이라고는 전혀 없고 거기다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당대의 어떤 새로운 상을 보여주면서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 블록버스터의 역사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 사례가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캐릭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영화의 역사에서 보면 네. 캐릭터의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전작이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고 그냥 피라냐 2 아, 그거 완전 네. 졸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감독으로 뭐 몸담은 것도 아니고 이름만 그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터미네이터를 쓰고 있었을 때 이 기획서가 너무 흥미로워서 브랜디와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부른 거예요. 당신 이런 류의 이야기를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우주 버전으로 만들려고 리메이크를 하려고 하니 당신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서 오케이 하고 그 스파르타쿠스 리메이크 버전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브랜디 와인 프로덕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결이 안 맞다. 그래서 그냥 그 만남이 되게 소득 없이 끝나고 제임스 카메론은 사무실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영화 생각 중인 거를 툭 꺼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브랜디 와인이 에일리언의 제작사인 거예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에일리언은 정말 자신이 숭배하던 그런 바로 영화였거든요. 거장 리들리 스콧의 영화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일리언 2 준비하는 거 얘기한 거다 하면서 반쪽짜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대충 써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이거를 뒷이야기를 완성시켜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써와봐라. 그 길로 집에 달려가서 이제 서랍 속에서 꺼낸 건데 예전에 자기가 써뒀던 마더라는 제목의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어미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더를 갖다가 한 40몇 페이지 분량인데 막 각색을 한 거죠. 가져갔더니 오케이, 당신이 각본을 맡아라.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미팅 자리에 갔다가 오히려 계획했던 거는 무산이 되고 예상치 못한 작품을 엄청난 대작의 속편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감독까지 맡긴 건 아니에요. 각본만 당신이 해라 라고 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사이에 만들 영화 터미네이터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증명을 하면 감독직까지 주겠다. 그럼 이 사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러 딱 미팅을 갔는데 이제 이 제작자들은 너무 중요한 미팅이니까 자기 이제 좀 밑에 직원들 데리고 와서 슬라이드 막 보여주면서 PPT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그냥 대문자로 A, L, I, E, N 딱 쓰고 거기다가 S를 딱 그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본 다음에 S에다가 수직으로 선 2개 딱 그어가지고 달러 표시 만들고 끝냈대요. 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S를 붙였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대단한 의미가 있죠. 2부터 이제 에일리언이 한 명이 아니라 맞아요. 군체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천 마리 알들이 나오고 어미, 퀸이 나오고 맞아요. 그 세계관을 설명을 한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에일리언 2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에일리언을 원에서는 이제 단독 포식자 개념으로 등장해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선사했다면 이제는 에일리언이 사회성을 갖춘 곤충 같은 군체 생물로 묘사를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진사회성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사회성? 진사회성 이게 뭐예요? 사회성에 완전히 올인이 돼서 여기는 거의 사회만을 생각하는 어떤 집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사회성의 단계로 가면은 여왕 역할을 하는 퀸, 에일리언 퀸이 또 있죠. 얘는 이제 번식에만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나 워리어 같은 에일리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 능력이 없지만 대신에 사냥을 하고
방어를 하고 여왕을 보호하고 알을 운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진사회성을 보여주는 군체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완벽한 친족 사회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드론이나 워리어 같은 애들이 여왕이나 알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막 희생하고 맹목적인 공격성을 갖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드러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일리언 1에서의 그 한 개체에 대한 공포심, 이걸로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2에서는 거의 군대 같은 느낌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모든 일을 해버리니까 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오는 대립과 공포가 드러난 작품이 바로 에일리언 2죠. 에일리언 자체도 이제부터는 집단으로 나오지만 에일리언 2에 와서는 영화의 내용이나 성격도 약간 전쟁 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베트남전에 대한 은유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집어넣었고요. 네. 그 막 해병대 군인들이 막 하는 말 이런 게 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막 했던 그런 말들을 일부러 녹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무기들이라든지 뭐 차림새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유추될 수 있도록 했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베트남전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지만 에일리언 2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베트남전 종전된 지 10년 조금 넘었을 때란 말이에요. 핫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미국이 겪었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 같은 부분들도 영화에 넣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1편하고 2편은 스타일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정반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편은 사실상 SF에다가 호러를 붙인 거잖아요. 네, 현대의 많은 장르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오잖아요. 네. 2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영화를 붙이거나 서부극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서부극 같은데 총잡이들이 있으면 어떤 마을에서 악당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주고 표표히 사라진다라는 어떤 구도가 있는데 그런 구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서부 영화적이겠죠. 더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사실상 에일리언 2에도 중요 캐릭터는 다 여자거든요. 네. 심지어는 에일리언도 에일리언도. 퀸 에일리언이고요.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에서 그 가장 그 멋진 전투를 보여주는 게 바스케스라는 사람인데 머리에 네. 이제 붉은 띠 하면서 하는 그 사람도 여성 전사이잖아요. 맞아요. 이쪽에서는 심지어는 보호해야 되는 것도 아들이 아니고 딸이잖아요. 딸이고. 유사 딸이죠. 뉴트라는 소녀이죠. 어떻게 보면 2편에 와서 1편의 얘기랑은 정반대로 1편에서는 강요된 모성이나 강요된 출산에 저항하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네. 2편은 정반대로 희생에 가득한 전통적인 모성상을 찬양하는 영화예요. 모성애가 아예 짙게 깔려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 편에는 아예 그 앞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이 리플리 자체가 이 편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 생략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자기 11살짜리 딸이 있어요. 네. 딸이 있는데 우주에서 인물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겪고 와서 돌아오고 나니까 세월이 흘러서 딸이 66살인가 65살로 죽었어요. 죽었죠.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11살짜리 딸하고 헤어지면서 안 받고 돌아올게 라고 했는데 애가 일생을 보내도록 못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참담한 모성을 지니면서 사실상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살해 위기에 처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소녀를 구하게 되는데 걔가 11살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이랑 거의 그쵸.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던 딸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희생을 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두고 절대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걔를 끝까지 하고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총 들고 싸우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퀸 에일리언이라는 나쁜 엄마에 맞서서 좋은 엄마로서 이 새로운 아이 자기의 딸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두 엄마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사. 그 유명한 대사. 유명한 대사인데 B로 제가 할 시작하는 수가 유명한 없네. 대사가 있잖아요. Get away from her, you. 엄마들 간의 해변가. 피 튀기는 싸움이잖아요. 그게. 해변가 얘기 나오는 거죠? 엄마 대 엄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소녀는 에일리언하고 오인이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 에일리언인 줄 알고 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쏘지 말라고 거에서. 하게 되죠. 이 영화, 이 시리즈에서 계속 이 유비 추리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에일리언 입장에서는 인간이 에일리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캡슐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동면에서 깨어나는 걸로 이 시리즈들이 많은 경우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사실상 아래서 깨어나는 에일리언하고 동일한 시각적인 은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자 사이에서 어떤 대결을 다른 구도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시고니 웨버에겐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세월이 지나서 이미 죽고 없어졌다라는 리플리의 서사를 2편부터 카메론이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에는 그 30분 정도가 다 이 리플리의 서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잘라냈구나. 네,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이거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시의 파트너였던 게일 앤 허드가 그 테이크를 다 빼는 게 어떻겠냐 해서 딱 그 장면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디렉터스 컷을 보면 그게 다 다시 담겼대요. 감독판을 또 보는 네, 의미죠. 그래서 그게 또. 리플리의 지난날에 대한 서사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시고니 위버가 총기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 같은 거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이제 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2를 또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총을 들고 연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총 대신 화면 방사기 뿌린 건가? 근데 3분의 2가량을 거의 총을 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면 반대로 총기 사용에 대한 좀 반대.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실랑이를 하다가 왜냐면은 제임스 카메론은 뭐 사격이 취미고 이거 무슨 전문적인 트레이닝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영화에서 총 안 쓰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잠깐 불러가지고 탐슨 기관단 총을 잠깐 들려준 거예요. 시고니 이브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어떤지 한번 맛을 느껴보라고 워낙 총기를 싫어하니까. 반대하니까 근데 거기 있는 50발의 탄창을 한 번에 싹 비웠대요 시고니 이브가. 시원하게. 그러면서 미소를 싹 짓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알았대요. 문제 없겠구나. 근데 완전히 뭐 아니 뭐 총기가 안 들려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고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 시고니 이브가 너무너무 잘 나갈 때고 이미 원도 너무 성공했고 그러니까 몸값도 상당했는데 그렇겠네요. 원일 때는 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원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탄탄대로를 겪게 됐고. 그래서 100만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그 근데 당시로서는 그때 85년도에 100만 달러가 환산을 해보니까 300만 달러예요. 300만 지금요? 달러. 300만 달러. 그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은데. 30억? 요즘 300만 달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봐야죠.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로다주 이런 분들 보세요. 아니 그렇긴 한데 로다주 분들 보시면. 근데 이제는 제작비가 올라간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개런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시대인데 85년도에 여자 배우가 영화 한 편으로 100만 달러를 그렇죠. 받는 건 굉장히 많이 상당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즘 뭐 요즘 중국 배우들도 기준으로. 그 정도 받는데요. 네. 근데 원래 1편에서 애초에 이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에일리언 1편을 만들 때 리플리 역으로 고려했던 배우가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 메리 스트립이에요. 그래서 메리 스트립을 고를지 네. 아니면 재밌다. 이 시거니 위버를 고를지 가지고 이 저울질했다는데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이 예일대학교 동창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이런 측면 대학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경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메릴 스트립도 잘하긴 했겠다. 시고니 위버는 워낙 다 잘하니까. 심지어 에일리언이 첫 주연작이에요. 그 전에는 그 주연을 한 적도 없고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연극만 좀 그래서 했었고. 배우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에일리언 시리즈가 굉장히 영리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1편을 했을 때 나올 때 심지어는 리플리라는 인물은 초반에는 거의 대사도 없고요. 첫 대사가 아마 20분인가 30분 만에 나오고요. 초반에는 끼어들지도 않고 저는 모니터만 보고 이러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가 되면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 플롯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측면이 당시에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에 익은 배우는 한 명밖에 없는데 존 허트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체스트 버스터로 죽게 되는 사람인데 초반에 이 사람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존 허트가 당연히 주인공이겠구나. 제일 스타이죠. 초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전반부가 끝나기도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영화에서 배우라든지 캐릭터를 사용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이코죠, 사이코. 그러니까 유명한 히치콕의 배우를 사이코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죽여버리고 초반에. 네,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이렇게 내내 모든 장면에 다 나오게 되는 주인공이 샤워실에서 죽고 나서 이야기가 절반도 더 남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객의 기대와 예상을 앞질러서 충격을 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뭐 용인술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시고니 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주연을 못 맡고 있다가 딱 여기서 에일리언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계속 이런 프랜차이즈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고스트버스터즈도 예. 시리즈고 아바타도 시리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옛날에 키퍼 서덜랜드가 뭐 공무원이나 요원 같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시고니 위버는 나오면 약간 연구자, 과학자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항상 그런 역할하고 그 고릴라 인 더 미스트라는 또 너무 좋은 영화에서도 네. 영장류 학자로 나오거든요. 뭐 아바타에서도 그레이스 박사로 나오고 빵 뜨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근데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되게 지적이고 스마트하고 그런 뭔가 첨단 과학 잘 다룰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거니 위버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가 하면 시거니 위버의 진실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 예. 데스 앤 더 메이든이라는 영화 있는데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와 이 배우가 진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구나 느끼실 수 다 있어요. 완전 다른 이미지로 나와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영화죠.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그냥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박혀 있는 배우, 그 다음에 그런 게 아예 없는 배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스타일의 배우가 있고요. 반대로 캐릭터 속에 이제 녹아드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후자가 훨씬 더 나은 배우인 것처럼 대중적으로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는 자기 스타일대로 다 연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여정 씨 같은 배우를 보면 어떤 영화에서도 윤여정 같지 않나요? 맞아요. 송강호 씨도 그렇고 연기가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네. 캐릭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다 그럴까? 그러면서 윤여정 씨 너무 훌륭한 배우잖아요. 네. 반면에 이 어떤 배우가 어떤 연기를 맡았을 때 완전히 이 다른 스타일로 그때그때 녹아 들어가는 그런 네. 맞아요. 크리스천 베일 같은 배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연기 스타일이나 배우의 어떤 위치나 존재감의 차이인 것이지 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그런 연기법이라고 생각이 안 둘 다 완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죠, 사실. 네. 에일리언 2가 또 와 속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작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했죠. 나서 네. 에일리언 3까지 가게 됩니다. 3가 좀 약하죠, 사실. 네. 그래도 이번에 뭐 데이비 핀처 감독이 맡게 됐고 이번에는 우리 리플리가 아무도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외딴 교도소 행성 퓨리에 불시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또 펼쳐지는 이야기죠. 아까 배에서 뚫고 나오는데 이렇게 누르면서 죽는 게 3인가요? 3가 불구덩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불구덩이로 하죠. 가면서 이렇게 자기 몸속에 용광로로 들어가요. 에일리언이 배 있고 튀어나오는 맞아, 거를 용광로로. 누르면서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 아, 눌러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너무 생생한 게 누르면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니,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데 네. 이게 그때 나오려고 나와서 해요? 이거를 잡고 들어가는 거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몸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네. 희생하는. 나오는 게 있었죠, 장면이. 근데 말을 해도 돼요? 이게 엔딩에 제일 아우, 중요한. 옛날에 나온 거니까. 괜찮나? 아니, 아직 안 봤으면 1992년작이라. 영원히 안 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봐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계속 또 나오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데이비 핀처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데이비 핀처의 데뷔작이에요. 당시 이제 30살도 안 되는 시절에 이 영화를 맡아서 이 연출 감각은 대단하던 사람이고 CF를 일단 이런 쪽에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리즈를 1편, 2편이 성공을 했는데 3편을 맡았는데 3편 시작하자마자 2편의 인물들을 끌고 왔는데 인물들 다 중에서 죽이고 시작하죠. 초반에 다 죽여요. 비숍도 죽이고 네, 초반에 우선은 뉴트도 죽고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어요. 다 사실상 죽게 돼서 리플리만 남겨두는 데다가 심지어는 리플리는 죄수행성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동질감을 위해서 빡빡 깎고요 머리를요. 네. 죄수복이 있고요. 맞아. 이런 상태에서 이전에 그 리플리랑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가면 심지어 리플리가 죽는데 4편에서 사실은 안 죽었어요 하고 시작할 수도 네. 있잖아요. 많은 속편이 그런 것처럼. 네. 그거 못하도록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아예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살려낼 여지도 없어. 반짝에다가 네. 도장 찍고 그냥 못을 박은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시리즈를 완전히 끝내고 정말 구두점을 정말 강하게 해서 찍어서 끝냈는데 절대 만들지 마라. 이게 감독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만의 예술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프랜차이즈 영화는. 굉장히 그쵸, 많은 캐릭터를 죽였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3편은 도저히 4편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끝나고 실제로도 3편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죠. 그 데이비 핀처는 이제 악명을 얻기도까지 했는데 그 정도. 4편에서는 그걸 살려내잖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았던 4가 나옵니다. 네. 장피에르 주네 감독이 이제 4를 만드는데 자본은 뭐든지 할 수 네, 있죠. 용광로에 빠져서 죽긴 했지만 네. 그 DNA를 갖다가 복제를 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리플리가 부활을 하죠. 리플리가 부활하는데 리플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몸속에 있었던 에일리언도. 에일리언까지 같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이후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리플리는 아니죠. 리플리의 그렇죠. 복제 인간이죠. 네, 훨씬 더 강해진 네. 근데 혼합 이제 여러 인간. 번 복제를 하다 보니까 극 중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8번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리플리 8이거든요. 맞아요. 거기 실패작들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키 17 같은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리 8 자체가 리플리 8 자체가 이제 캐릭터로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또 영리하게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오죠. 어떻게 200년 전에 리플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복제를 할 수 있었을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영화상에서 이제 200년 후의 기술로 이제 리플리의 혈액 샘플에서 DNA를 뽑아내가지고 네. 신체를 다시 만들어 살려냈다 근데 하는데 또 기억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성격도 그대로고. 기억도 성격도. 근데 성격은 우리가 이미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유전자 플러스 경험이 기반이 돼서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사실 내가 그 경험한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복제하는 거는 현재는 완전 불가능하고요. 미래에도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동물을 복제해내는 건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복제양 돌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기억이에요, 기억. 이거는 DNA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DNA에 기록된 거는 일종의 이걸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설계도 안에 그간의 경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과연 어디 저장되는가. 네.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뇌의 시냅스 연결 패턴이나 강도가 일종의 기억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빈 공간에서 연결되는 무언가의 변화가 저장이 돼서 우리의 기억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 기억을 절대 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는 DNA 복제 기술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사망 직전에 뇌에 있는 뉴런, 시냅스 관련된 이 연결 정보를 정말 입자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스캔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뇌의 그 연결 구조와 강도와 패턴까지 그대로 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유전자 복제, 뭐 DNA 복제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이제 뇌과학 들어가야 되고요, 나노 기술 들어가야 되고요, 컴퓨터 과학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다 포함되면 이제 뇌 정보 전사. 네.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른 뇌로 전사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있다면 가능하겠다라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제 인간은 무엇인가의 사이에서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로봇과의 관계를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편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했고요. 네. 사편을 만든 사람은 장피에르 주네인데 에일리언 시리즈 당시에 4편까지 나왔을 때는 굉장하다라고 저는 이 시리즈를 그 당시에도 생각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이 4편이 전부 다 감독이 달라요. 네. 그리고 4편이 다 훌륭해요. 네. 그 4명 다 지금은 거장이거나 뭐 엄청난 그런 족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다 젊은 신인급 감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로 다른 재능 있는 젊은 감독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장르로 만들었어요. 다 자기 SF지만 칼라대로. 뭐 공포로도 만들고 호러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포 호러구나. 그러니까요. 호러로도 만들고 전쟁으로도 호러하고 만들고. 공포는 달라요. 네. 저 영어가 약해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페르 주네 하면 떠오르는 곳 제일 유명한 게 델리카트슨. 식인에 관한 제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아주 독특한 상상력으로 유명한 프랑스 감독인데 네. 이 장피에르 주네도 굉장히 에일리언 4편을 재밌게 만들었고요. 1, 2, 3, 4를 기준으로 볼 때 대중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에일리언 2편이란 말이에요. 에일리언 2편하고 제일 비슷한 게 에일리언 4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중적인 재미가 굉장히 강하고 4편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의 쇼트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몸을 실험으로 해서 이제 에일리언의 숙주를 일부러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몸에 어떤 그 살아있는 에일리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안으로 들어가는 쇼트가 있어요. 입안으로 쑥 들어가서 식도로 넘어가면 그 안에 에일리언이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쇼트로 만든 장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에일리언 4편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악취미적이 같기도 하고 어떤 불쾌함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실 에일리언이 뽀송뽀송한 시리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포 슈핑이 아니니까. 먹고 나서 야 맛있겠다 바닥까지 먹으러 가자 이러진 않잖아요. 찐득찐득하죠. 밥 먹으면서 보기 좀 힘들죠. 이러면서 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에일리언 4편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마지막에 에일리언을 처치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군사연구선 아우리가호에서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하는데 현실에서 과학 안전이나 윤리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등급을 나눠서 어떤 수준에서는 어떤 격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정해놓은 그렇죠. 게 있는데 요게 이제 BSL이라는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1단계 4단계까지 정해놨어요. 1단계는 이제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어떤 생물, 예를 들어 뭐 비병원성 대장균 같은 거, 요건 1단계고요. 2단계로 가면 이제 뭐
질병은 유발되나 치료가 용이한 홍역 바이러스 같은 거. 3단계는 이제 감염되면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결핵군 같은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이제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감염 시 매우 치명적인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에일리온은 사실은 사망률 100%죠 거의. 이거는 BSL 4등급 아니면은 5등급까지 만들어야 된다. 새로 신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우주 개발과 실험 윤리에 아주 완벽하게 위반되는 행위인 겁니다. 위벼요? 뭐 위보요? 완벽하게 위배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더 강렬하게 들렸어요.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 게 4편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별로예요. 이 영화에 몇 안 되는 위노나 라이더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좀 잘 어떤 면이 별로예요? 로봇 같은 걸로 나오는데 네, 인조인간으로. 부가적인 캐릭터처럼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약간 로봇으로 나와도 포커싱이 안 되는구나. 뭐 비숍으로 나온다거나 이전에 애쉬로 나온다거나 혹은 나중에 데이비스로 나왔던 그런 배우들에 네네. 비하면 패스벤더. 존재감이 없죠. 그렇군요. 나중에 흰 피를 흘리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인조인간이라는 라는 게 거죠. 드러내는 어떤 이 시리즈의 징표 같은 거죠. 그래도 계속 그 솔로였는데 여성 뭔가 히어로인이 계속 리플리 혼자였는데 여기는 위노나 라이더가 같이 계속 투샷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에일리언이 이렇게 1, 2, 3, 4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너무나 반갑게도 원작자의 감독이었던 리들리 스콧이 자, 여러분이 못 봤던 에일리언 이전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프로메테우스를 들고 나왔죠. 인간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 네, 전 좋았던 게 근데 에일리언이 도대체 왜 나타났을까? 누가 이걸 만들어냈을까? 이런 것들이 다 풀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창조주, 조물주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메시지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쵸.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동진 형님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을 보셨어요. 네. 근데 딱 나온 이 변이 너무 선생님하고 닮은 거야. 그래서 이 변이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동진 평론가님을 닮았지? 그리고 찾아가서 물어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변이었다.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줄거리예요. 아, 너무 맞는 말 같아. 맞는 말이야. 나는 왜 이거 이해가 되죠? 영화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거, 뭐 그 비유가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화제 전환하고 싶어. 안드로이드인 데이비타하고 인간과의 대화가 있죠. 왜 저 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을까요? 물어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극 중에서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혹은 외계인 혹은 신의 어떤 관계랑 비슷한 것으로서 그 유추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짜여져 있죠. 연결 이렇게 돼서. 네, 그게 이제 커버넌트로까지 넘어가서 네, 중요한 맞아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프로메테우스가 다루는 그 화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서 그 스페이스 자키는 뭐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엔지니어란 말을 사용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어?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야심을 보여주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기술적으로는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시작부터 처음에 딱 뛰어내릴 때부터. 애초에 그냥 트리 오브 라이프처럼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 같은 초반에 어떤 프롤로그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과학자 2명이 탐사 떠나는 아니요. 거요? 아예 아니요. 애초에 그 수억 년 동안 지구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싹 보여주는 네. 중요한 사건들. 네, 마치 진화하는. 네, 뭐 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무슨 핏줄하고 무슨 솜털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압도적인 장면을 포함해서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 동굴로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들어갈 때 막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맞아요. 과연 저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 이런 식으로 진실이 뭘까? 진짜 같아요, 꼭. 그쵸. 그런 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서스펜스를 담아내는 그 리들리 스콧의 능력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의문을 가지고 더 재밌게 잘 이야기를 굴려서 풍부한 어떤 이야기와 영화를 만든 건 바로 다음 작품인 커버넌트라고 그쵸, 생각하고요. 바로 10년 후를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물루스도 그렇고 커버넌트도 그렇고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다 그 우주선 이름이거든요. 극중에 등장하는. 커버넌트의 모험을 이제 그 이후로 다 알려주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누미 라파스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누미 라파스하고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더 기원을 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핵심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행성으로 누미 라파스가 가려고 할 때 데이빗이 이해가 안 간다. 왜 그것을 꼭 그냥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넌 로봇이고 나는 사람인 거야. 사람은 기원을 캘 수밖에 없고
사람은 이유를 묻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 커버넌트 시작 부분을 보면 이 데이빗을 만들어낸 그 웨일랜드의 회장하고 데이빗 사이에서의 이 대화가 있잖아요. 나를 만든 사람은 그러면 창조주는 당신이라고 치면 당신은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로봇은 안 죽잖아요. 불사의 존재인데 인간은 죽잖아요. 그것을 또 데이빗이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게 되죠. 여기 보면은 뭐 데이빗이나 월터 같은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창의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AI가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AGI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범용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좀 크게 나누면은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으로도 나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특화된 무언가를 수행하는, 바둑을 둔다던가 뭐 운전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약한 인공지능인데, 이 AGI는 사실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스트에 있는 교수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지스트. 네, 제가 이제 나왔다. 같은 디지스트 네. 융복합 교수진으로서. 네, 우리 특임 교수로서 패컬티 멤버로서. 예, 한번 논의를 했는데 네. 이런 연구를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디지스트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정을 실제 경험하느냐, 재현하느냐, 표현하느냐. 예, 그러면은 지금의 AI가 이 표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네. 예,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막 구현을 해내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정 있네. 느끼지만 실제 감정을 경험하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죠. 흉내내는 것과 진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냐. 네. 심지어 인간도 그걸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인간도 못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어떤 감정의 표현, 구현을 보고서 오해를 해서 고백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감정의 경험이 없는 공격이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고백 공격을 했다가 고백 공격이 뭐예요?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었나? 거기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었던 거죠. 떠보기. 그냥 상냥할 뿐이었지 내면에 어떤 감정적인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왜 착각할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근거가 장기적인 기억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막 항상 상냥한데 나에 대한 걸 아예 기억을 못해. 내가 뭘 평소에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영혼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거 네. 이거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가 이거 예전에 한번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네. 하면서 선물을 줘. 네. 그리고 이거 네 취향 아니야? 하면서 보내줘. 그러니까 같은 감정의 표현이라도 장기적인 기억이 기반에 있느냐가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감정의 경험인 걸로 착각하게 한다는 착할 수 거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텀이 기니까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속적인 경험이 계속 어떤 감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게 판단을 찐이구나. 하는 거죠. 찐 감정이구나. 근데 지금의 AI가 약한 인공지능일지라도 네. 얘가 메모리에 계속 이걸 담아놨다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내가 말을 하면 일주일 전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말을 해주는 거야. 네. 너 전에 이거 좋다고 했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감정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튜링 테스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튜링 원리적으로 테스트를 보면? 그래서 통과한 거죠. 네. 튜링 테스트를 예전에 유진 구스트만이 통과했던 거는 약간 일종의 편법을 이용했던 건데 이제 이 새로운 AI들이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통과를 했거든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 얘네들 다 통과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인간과 구분 못하는 게 기억을 굉장히 오랫동안 맥락을 읽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근데 장기 기억이 없어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술집에 갔어요.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가족관계가 누구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그 사람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옆에 가서 당신을 너무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인데 장기 기억은 없잖아요. 그럼 이 반한 여성의 입장에서 네. 그래요? 진짜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검증할 때는 장기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왜냐면 다음 날 나는 지금 처음 봤는데. 그 다음 날 만났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검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자 입장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을 수 없겠죠. 절대 믿을 수 진짜일지라도 없어요. 신뢰가 진짜일지라도 없겠죠. 이 그쵸. 사람과의 기억을 조금 더 만들어서 토대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만난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아니 그것은 신뢰의 문제지. 딱 어떻게 봤는데 재밌다. 내 타입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불타는 눈동자를 자기한테 찾아와서 네. 딱 앞에 앉아가 당신이 네.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나보고 반한 것 같아. 안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형님 있을 수 이러다가 고백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는 진짜 나보고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죠. 장기간에 봐야 되지. 근데 맞아요. 어쨌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내 앞에서 토끼 눈을 하고 나한테 고백하는 이 남자의 마음은 진짜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는 이 남자는 믿을 수는 없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전 가짜전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장기적인 어떤 그러면 메모리. 장기 기억이 없는 모든 인간의 관계 일회적인 만남 속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죠. 확신은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만 그쵸. 그 감정을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를 연구할 수 있겠다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현재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설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딱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감정을 가진 툴로 개발시킬까에 필요한 하나의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가정이다. 가설로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 기억을 채워주면 연구하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어. 저는 이 재밌네요. 영화평론가님과 재밌어요, 그 디지스트 특임 교수님과의 대화가 교수님이 되시더니 이게 대화가 한 차원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번에 되신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몰랐어. 직책, 어쩜 직함이 눈빛이 생기다 다르네. 보니까 맞서서 계속 이렇게 네, 예전에 이제 논쟁을 끌어가시는 모습이 되게 일반인 궤도였다면 지금 먹이는 것 같지 않아? 일반인 궤도였다면 이제 형님 튀김 말씀에 교수님이라 바로 내가- 머리를 조아렸겠지만 나도 말을 못 이제 하겠어요. 디지스트 융복합 기초학부 특임 교수입니다. 맞아요. 이제 형님 말씀에 네. 한마디 얹을 수 있게 치지 됐어요. 않아, 치지 않아. 저는 학사예요, 학사. 제가 뭘 알겠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조아리겠습니까? 우리 에일리언 대서사실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편 로물루스라 그러면 사실 너무 유명한 로마의 건국자 파운더잖아요. 그렇죠. 뭐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늑대의 젖을 먹고 네. 같이 자라게 된 그 로마의 건국 신화에 나오게 되죠. 극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뭐의 핵심적인 이름이 하나가 이제 로물루스고 하나가 레무스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커버넌트, 그 앞에 나왔던 프로메테우스랑 로물루스는 서 있는 위치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앞에 두 작품은 인류의 기원을 다루겠다라는 거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야심차게 달려들어서 씨름하는 그런 영화였다면 그 뒤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로물루스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익숙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 상대방을 흥분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한 작품처럼 느껴져요. 정말 맞춤형, 관객 맞춤형으로. 예, 어떻게 보면 야심이 작다고 그럴까? 근데 그 안에서 성취를 굉장히 단단하게 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이제 잭슨의 별인가요? 하는 그런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이 별은 거기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정착촌 같은 것이죠. 여기로부터 탈출을 해서 태양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이는 이상향으로 보이는 별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포드를 또 가져야 되거든요. 그 포드가 있는 곳에서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인류 개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보다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기업의 음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물루스가 보여주는 그 재미는 사실은 다 우리가 아는 재미예요. 한 8, 90%는. 아는 맛.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문이 막 이렇게 닫히려고 하는데 에일리언이 끼면 막 이상한 소리 막 나고 막 끔찍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일리언 1편, 2편에서도 너무 잘 보여줬던 것들이죠. 여기에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아이디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에일리언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와의 어떤 그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고 에일리언 쪽에 좀 가깝죠. 뭐 인간처럼 갑자기 뭐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그랬을 때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페데 알바레즈라는 감독은 원래 맨 인 더 다크라는 영화로 네.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페데 알바레즈가 이 로물루스도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제가 볼 땐 시나리오가 제 탕이에요. 재밌는 의미에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맨 인 더 다크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남동생한테 이 칙칙한 디트로이트를 벗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바다를 나한테 보여줄게 라는 누나가 있어요. 바다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비가. 노인 혼자 사는 집을 가서 물건을 돈을 훔치려고 들어가죠. 그 노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노인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돈만 훔쳐나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겪게 되는 끔찍한 일들 때문에 저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노인을 에일리언으로 바꾸면 그렇네요. 로뮬루스 얘기 그대로예요. 심지어는 에일리언은 앞을 못 봐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의 처지하고 똑같고요. 동생한테 캘리포니아로 간다는 것을 약속해서 바다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맨 인 더 다크라면 빛을 볼 수 없는 잭슨의 별을 떠나서 태양이 뜨는 그런 행성으로 너를 데려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누나가 나와요. 다만 동생이 실제 동생이라기보다는 동생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거든요. 이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노인이 상대의 침입자들을 어떻게 판가름하겠어요? 숨소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피가 don't breathe라는 거거든요. 숨을 쉬는 순간 노인이 알아채니까 숨을 죽이면서 이제 그 옆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서스펜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로뮬루스에서 시각적으로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체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에일리언 입장에서는 상대를 시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체온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인간들이 그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방의 온도를 체온의 온도하고 똑같게 해요, 인간의. 그러면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거기를 피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흥분해가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거나 그러면 에일리언들이 공격해서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맨 인 더 다크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에일리언으로 이렇게 책정시켜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7편이 다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잘 없어요, 그죠? 없어요. 맞아요. 네. 만약에 한 편이라도 삐끗했다면 오늘의 이 TV 시리즈도 그렇죠.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에일리언 막 무시무시한 그리고 인간은 이제 피해자.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지금 시대에 진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새로운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는 에일리언에게 도망다니는 피해자 인류가 아니라 네. 새로운 무기를 갖춘 인간이 과연 에일리언에게 어떻게 대항할까?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에 딱 심어가지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반격을 준비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제목이 에일리언 얼트잖아요. 예. 우주에서 싸우고 분투하고 했다면 무대를 지구로 옮겨와서 더 일상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니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에일리언 시리즈 처음 있는 공간 설정이죠. 그렇죠. 태초에 에일리언이 나오기 2년 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미학적으로는 리들리 스콧의 그 70년대 미학이 그대로 나오고 또 지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많은데 또 하나가 뉴페이스들, 새로운 그 괴 생명체들, 눈알에 촉수가 달린 쭈꾸미 같이 생긴 애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5종 정도가 새로 등장을 알고 있고 맞아, 무슨 식물같이 생긴 애도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인간이 이제 좀 대립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끌고 가는 좀 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웬디라는 소녀는 성인의 신체에 12살 소녀의 의식을 주입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합성인간을 만들었는데 약간 피터팬의 세계관을 또 합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버랜드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름이 웬디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 이름이 웬디고 합성 인조 인간이 예전에 이제 데이빗 같은 애들 로봇의 몸에 AI가 탑재된 게 합성 인조 인간. 근데 인간과 구분이 안 되니까 뭐 합성 인조 인간, 합성 인간이라고 했었는데 몸은 완전히 만들어낸 합성 인간의 몸인데 의식 자체가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부르는 요게 이제 웬디의 정체입니다.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른의 몸, 근데 실제 어른이 인간의 몸은 아닌 거죠. 굉장히 특수한 능력, 막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게 멀쩡하고. 그리고 막 그 양쪽 팔에 애들 대롱대롱 맞아. 매달려 힘도 있는 엄청 세. 장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그 합성 인간이라는 건데 어쩌면은 이 시고니 위버가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일 수 있어요. 리플리와 리플리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잖아요. 뭐 이런 시냅스나 뭐 강도 패턴을 똑같이 만들면서 전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아예 다른 하드웨어예요. 근데 이거를 코딩을 해서 옮길 때 전혀 다른 형태로 이 시냅스의 구조나 패턴이나 강도를 다시 해석해야 돼.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네. 그리고 뭐 레이 커즈와일 같은 분들이 네. 이런 것도 진짜 진지하게 막 고민하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아닌 다른 곳의 하드웨어에 우리의 정신을 옮기는 거잖아요. 네네. 영생이 가능한. 맞아요. 실제 그런 소설 있죠. 네, 많죠. 그러니까 네. 시뮬레이션 속에다가 내 의식을 넣어서 온라인상에 영생한다던가. 영원히 사는 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네. 처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 프랜차이즈를 딥하게 한번 파봤거든요. 프리퀄부터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까지 에일리언 시리즈를 디깅을 해봤는데 에일리언 어스가 나온 기념으로 지난 작품들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편으로 한번 이렇게 마련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특별편을 편성할 수 있는 시리즈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 좀 있어요. 그냥 영화 한 편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솔직히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 진격의 거인 한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진격의 거인이 또 시리즈가 많아요. 네. 이거를 정말 시즌 1부터 쭉 가면은 네. 한번 가시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에일리언 2부터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일리언 시리즈와 함께 확 나이가 든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쫙 수십 년간 훑으니까 뭐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앞으로 몇 편이나 더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희가 긴급 결성한 특별편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고요. 또 혹시 저희가 쉬는 동안 그동안 놓치신 회차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모아보기 편 업로드할 테니까요. 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새 시즌 반드시 론칭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플러스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편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시면 저희가 새 시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또 다른 특별편으로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더 재미난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